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인생의 큰 아픔을 겪은 60대 여성입니다. 더 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의 아주 소중한 사람의 아픔을 옆에서 지켜보며 같이 울 수밖에 없었던 기구한 사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큰 아픔을 겪은 저의 소중한 사람의 정체는 다름 아닌 제 딸입니다. 인생에서 결코 겪어서는 안 될 아픔을 겪은 우리 딸을 보며 저는 매일 밤 눈물이 날 만큼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너무나 큰 사건이라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제 속에 있는 한을 이렇게라도 풀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럼 부디 저의 사연을 들어주시고 함께 공감하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남편과 연애 결혼을 하고 세 자녀를 낳으며 나름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여느 가정집이 그렇듯 저와 남편도 적당히 싸우고 적당히 투닥거리며 나름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었어요. 자식은 첫째 아들에 둘째, 셋째를 딸로 낳았는데 어떻게 된 게 하나같이 다 셋이 성격이 달라서 키우는 내내 적응이 안 되어 혼났던 기억이 있네요. 우리 첫째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첫째는 좀 불같은 성격이 있었어요. 게다가 사춘기 때는 방황을 좀 심하게 해서 허구한 날 사고를 쳐대는 바람에 그 애가 친 사고를 수습하느라 들인 돈만 해도 몇 천만 원은 될 겁니다. 남편이 회초리로 때려도 보고 제가 울면서 사정을 해봐도 도무지 좋아질 기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20살 이후에 군대 갔다 오면서 조금 철이 들었는지 그때는 대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졸업 이후에는 좋은 곳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직장에 취직하며 정신 차리고 잘 지내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 막내딸은 소심하고 답답하기 그지없는 성격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애가 말이 없고 물러터져서 지 오빠가 놀려도 아무 말도 못하는 바보였어요. 또 워낙에 말이 없어서 저나 남편도 키우면서 제일 어려워했던 애도 바로 막내였죠. 하지만 둘째는 이 셋 중에서 제일 살갑고 제일 성격이 좋았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거의 친구이자 벗이 되어주는 아이였고 그 센 지 오빠한테도 안 지고 늘 억센 오빠에게서 동생을 지켜주는 아이였죠. 그래서 우리 부부도 많이 의지를 했던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어느새 커서 삼남매 중에서 제일 먼저 결혼을 하겠다며 건장한 청년을 데리고 왔더군요. 이 청년의 첫인상은 참 좋았습니다. 누가 봐도 건실해 보였고 우리 딸을 볼 때마다 꿀단지 보듯이 사랑스럽게 봐주는 게 그대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는데 둘이서 처음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렇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고 둘이 살면 재미있게 잘 살겠다 싶어서 결혼을 바로 허락해 줬어요. 특히나 사위의 인성이 굉장히 바른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졌기에 허락하는데 망설임이 없었고요. 첫 만남 때부터 사위는 우리한테 잘 보이고 싶다며 옷까지 새 옷으로 사서 입고 오고 왜 우리 딸이 좋은지 왜 지 눈에 사랑스러워 보이는지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던 거 있죠. 장모님, 장인어른, 혜진이가 얼마나 예쁘냐면 처음 소개받는 자리에 나가는데 정말 주변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딱 혜진이만 있는 것 같았어요. 첫눈에 제가 반해서 그날 고백했지 뭐예요. 근데 우리 혜진이가 얼마나 도도한지 저를 바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거의 한 달을 애를 태웠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저한테 시집 와준다고 해서 정말 기뻐요. 너무 고맙고요.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 낳아주시고 또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이제는 제가 우리 혜진이 뒷바라지하고 더 사랑해주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우리 혜진이가 어디 완벽해서 자네 눈에 예쁘게 했는가? 다 자네가 예쁘게 봐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게지. 우리 혜진이 부족한 점도 많은 아이야. 하지만 누구나 사람은 다 좋은 부분이 있으면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부분들은 같이 채워주면서 행복하게 살아봐.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속 깊게 우리 딸을 사랑해주는 건실한 청년이 또 있을까 싶어서
저와 남편은 둘이 결혼하는데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도 인품이 훌륭하신 사돈을 보며 우리 딸을 더 마음 편히 보낼 수가 있었죠.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안사돈이 아프다는 거였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안사돈은 이미 병을 앓고 있어서 몸을 가누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아들 장가 보냈는데 중요한 자리라며 애써서 나왔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짠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이 돈이 많은 집안이 아니라 오히려 사정이 좀 어려운 곳이라는 게 걸렸지만 돈이 없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았기에 그저 사돈 두 사람의 훌륭한 인품을 보고는 딸을 시집 보내는데 망설이지 않을 수 있었죠. 그리고 콜록콜록 기침이 계속 나는데도 꾹 참고 넘기며 저희에게 힘겹게 이야기를 하는 안사돈을 보는데 참 안타깝더군요. 안사돈은 기침을 참아가며 우리에게 소중한 딸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려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한테 훌륭한 아드님 보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죠. 아무쪼록 우리 두 아이들이 잘 지내는 만큼 저희도 잘 지내보자고요, 사돈. 네, 좋습니다. 저희가 따님한테 정말 잘할게요. 우리 아들도 정말 잘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안심이 되네요. 저희도 이제 우리 사위되는 아드님에게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사도는 몸을 제일 우선으로 챙기세요. 저의 말에 안사도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우면서도 감동과 사랑이 넘치는 상견례를 잘 마쳤죠. 상견례 뒤에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아이들은 바쁘게 보내는 듯 했어요. 사돈 내서 결혼 자금으로 보내주는 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두 아이들이 그동안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어떻게든 알뜰하게 결혼 준비를 해보겠다며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하더군요. 그때 남편과 이야기를 해서 신혼집이라도 편하게 얻으라고 2억 원을 보태주었어요. 물론 그 돈도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수도권에 집 하나 구하려면 2억 원은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었기에 더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 사위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감동을 했었네요.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이 평생 허리 휘어가며 일한 돈을 냉큼 받자니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혜진이 저한테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큰 돈까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살면서 우리 혜진이하고 장인어른 장모님께 평생 은혜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자신의 진심을 진지하게 내보이는 사위의 모습을 보면서 저랑 남편은 기특하면서도 뿌듯했어요. 그리고 우리 돈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나 무겁게 받아들여 준 것에 대해서도 고마웠고요. 그래서 제 딸아이를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네요. 작은 것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이인 듯해서 저희도 귀인을 얻었다 싶었어요. 두 아이는 저희가 준 돈으로 겨우 방 2칸짜리 집을 전세로 잘 구했고 결혼식도 성황리에 맞춰 순탄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결혼 후 얼마 안 돼서 제 딸은 아들을 하나 낳았고 둘에서 셋이 된 딸아이 부부는 서로 더 돈독해져서 알콩달콩 보기 좋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위는 처음 결혼하기 전 저희에게 했던 약속을 잘 지키며 제 둘째 딸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하더군요. 그게 고마워서 저희 남편은 딸이 출산을 하기 전 사위에게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국산 세단차를 하나 선물했습니다. 그것도 서프라이즈로 해주고 싶다며 벼랑간 딸 부부를 집으로 불렀어요. 저녁을 먹고 난 뒤에 바로 남편은 둘을 거실에 앉혀놓고는 잘 포장해둔 차키를 건네며 이야기를 했죠. 자, 이거 받아라. 내 우리 사위가 너무 예뻐서 주는 선물이니까 거절하지 말고 받아. 내가 엄청 좋은 것까지 못하더라도 우리 딸이랑 우리 손주 잘 태우고 좋은 곳 많이 다니라고 사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지금 있는 그 차는 폐차시켜버리고 이걸로 가지고 다니게. 사위는 벼랑간
제 장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순간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다가 자신 손에 쥐어져 있는 작은 박스를 열어 확인하자마자 눈이 2배, 3배 커지더니 화들짝 놀라던 거 있죠? 그 모습을 보며 주변에 있던 우리는 얼마나 깔깔거리며 웃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장인어른, 이게 뭡니까? 갑자기 웬 차예요? 저 이거 못 봤습니다. 아직도 결혼 때 돈 해주신 거 생각하면 죄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차라뇨. 가당치도 않아요. 떼끼, 내가 뭘 했는가? 사양 말고 받으라고 했지. 내 자네가 우리 딸아이한테 끔찍하게 잘해주는 모습 보고 고마워서 주는 거야. 그리고 지금 타고 다니던 차는 갑자기 중간에 시동이 꺼진다고 하지 않았나? 앞으로 그 차에 우리 손주까지 탈 텐데 셋이 타고 달리다가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 다 내가 우리 자식들 지키려고 그러는 거니까 사양 말고 받게. 아, 아이 참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진짜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와이프랑 곧 태어나는 아들 태우고 좋은 곳 예쁜 곳만 데리고 다니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사위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 90도로 인사까지 하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역시나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우리가 주는 호의를 당연스럽게 받지 않아서 참 좋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사위는 저희를 정말 친부모 대하듯 잘했습니다. 근데 사위만 우리한테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제 둘째 딸도 몸이 아픈 안사돈에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했죠. 시간 날 때마다 안사돈에게 가서 말동무도 해주고 끼니도 챙기면서 친딸 마냥 잘하며 지내곤 했었어요. 그러니 저희 안가에서는 이 아이들이 예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잘 지내고 있던 와중에 딸이 와서 제게 슬픈 말투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엄마, 우리 시어머니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아. 이제는 병원에서도 준비를 하라고 해서 남편도 나도 이제 마음의 준비하고서 어머니 뵙고 오려고. 엄마도 우리 시어머니 걱정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제대로 인사하는 거 어때? 딸이 슬픔에 젖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할 때 저도 그간 짧은 정도 정이라고 그 몸이 아픈 와중에도 한 번씩 안부 전하며 지내던 그 모습이 떠올라 괜스레 울컥하더군요. 그래서 딸이 가자고 할 때 바로 따라 나섰습니다. 안사돈이 있는 병원으로 갔을 때 안사돈은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지금 당장 어떻게 돼도 당연하다라고 느껴질 만큼 안색이 좋지 않았죠. 근데도 안사돈은 저를 보자마자 제대로 몸도 못 가누는 상태에서 제 손을 꼭 잡으며 이야기를 했어요. 사돈, 아쉽지만 제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결혼 때부터 우리 아들 예쁘게 봐주고 내가 부모로서 못 해주는 거 사돈댁이 다 해준 거 잘 알아요. 고맙습니다. 내가 더 오래오래 살면서 이 은혜를 갚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합니다. 부디 나 죽고 나서도 우리 아들 예쁘게 봐주고 아껴주세요. 그리고 제가 진즉 죽고 없어져야 할 사람인데 지금까지 버티고 살 수 있었던 건 다 우리 며느리 덕분이었어요.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 시집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병간호까지 하는 것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셨어요. 근데 제가 우리 며느리 덕분에 얼마 안 되는 기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참 말년에 이게 무슨 복인가 싶을 만큼 행복했어요. 예쁜 딸 선물로 주셔서 고마워요, 사돈. 그리고 우리 며느리 고맙다. 네가 나한테는 차고 넘치는 복이었어. 정말 고마웠다. 사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오히려 복이죠. 사위가 우리한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딸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건강하게 오래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사돈. 부디 마지막은 평안하세요.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을 토해내는 안사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사돈과 짧게 대화를 나누며 왜 생전에 더 챙겨주지 못했을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마지막에 인사라도 했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리고 거짓말같이 이틀 뒤 사돈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안사돈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사이가 참 많이 힘들어 있어요. 3일을 내내 울더라고요. 그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남편은 사위를 꼭 안아주며 위로해 주더군요. 울지 말게. 너무 울면 안사돈이 하늘에서 보고 많이 슬퍼하실 거야. 좋은 곳 가셨을 테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게나. 우리 힘내자고. 하지만 사위는 안사돈의 죽음이 많이 힘들었는지 그 뒤로도 거의 2달을 가까이 혼이 빠진 사람처럼 지냈어요. 그때 우리 딸이 힘들어하는 자신의 남편을 열심히 내조했어요. 거의 우울증을 앓으며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던 사위를 보듬고 위로하고 격려한 결과 2달이 좀 안 돼서 사위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죠. 한 집안의 가장이 중심을 못 잡고 방황을 하는데 저 같으면 진작에 화내고 승질내버리고 포기해버렸을 텐데 우리 딸은 누구를 닮은 건지 끝까지 묵묵하게 지 남편을 돌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딸 존경스럽다 싶었습니다. 그 정성 때문에 아마도 사이가 하루라도 더 빨리 후를 털고 일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다행히도 정신 차리고 난 뒤로는 사위도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았고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지낸 시간이 거의 1년이 넘어가는 무렵이었을 겁니다. 저희 부부도 자식들이 다 무탈하게 평범하게 잘 지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 즐기며 조금은 편하게 살아보자 이야기를 한 게 불과 며칠 전이었어요.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해오는 둘째 딸에게서 그날도 어김없이 평범하게 전화가 온 날이었어요. 딸. 엄마, 내일 생신이라 미리 전화해봤어요. 엄마 생신인데 오빠랑 막내한테는 연락 왔어? 왔지. 네 오빠는 안 그래도 어제 전화 와서는 축하한다며 용돈 20만 원 보냈더라. 아, 근데 이놈이 딸랑 20만 원 보냈어요. 필요한데 쓰세요 하고는 매정하게 전화 끊어버리는 거 있지? 아유, 얄미워서 혼났어. 네 동생은 내일 회사가 바빠서 집에 못 온다고 조만간 다시 시간 내서 같이 보자고 하고. 그래서 알았다고 했지. 아유, 그랬어. 우리 엄마 속상했겠네. 엄마, 지연이 알지? 지연이가 결혼을 한대. 어머, 그래? 아니, 걔는 무슨 평생 결혼 안 할 것처럼 굴더니 시집을 가긴 가네? 그러니까 말이야. 안 그래도 나랑 친구들이 한바탕 놀려줬어. 근데 좋은 남자 만난 것 같아서 놀리면서도 나는 안심이 되더라고. 내일은 가서 제대로 축하해주고 와야지. 엄마, 지연이 결혼식이 대전이거든. 대전이면 얼마 안 머니까 나 결혼식 끝나고 올라오면 아빠랑 같이 해서 저녁 먹어요. 그것 때문에 나 전화했어. 나밖에 없지? 그래, 우리 딸밖에 없다. 우리 둘째가 최고야, 최고. 엄마 내일 기대하고 있는다. 알았어. 잔뜩 기대하고 있어. 내가 맛있는 곳으로 예약해 놓을 테니까 시간 맞춰서 아빠랑 같이 나와요. 그래, 알았다. 내일 보자, 우리 딸. 저는 그동안 바빠서 통화만 하다가 오랜만에 만나는 딸이 반가워 설레기까지 했었습니다. 그 뒤로 닥치게 될 끔찍한 일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채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그 밤을 보냈죠. 다음 날이 되고 딸과의 약속 시간에 맞춰 미리 예약된 식당으로 가는데 그날따라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점심쯤 딸에게서 약속 장소와 시간을 알리는 문자가 온 뒤로는 계속해서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였죠. 그래도 멀리 대전까지 갔는데 오는 길이 피곤하진 않은지 친구 결혼식은 잘했는지 궁금한 마음에 전화를 몇 번 했었는데 아예 받지를 않았어요. 여보, 왜 이렇게 혜진이가 연락이 안 되지? 애가 점심 때 문자 보낸 이후로는 통 전화도 안 되고 문자도 안 읽어. 사위하고도 연락이 안 된대. 무슨 일 난 거 아니겠지? 에휴, 일은 무슨 일.
바쁘거나 휴대폰이 방전돼서 그런 거겠지. 시간 맞춰 온다고 했으니까 일단 가자고. 가면 도착을 해 있거나 아님 시간 맞춰 오거나 하겠지. 남편은 아무 일 아닐 거라며 이야기를 했고 저희 둘은 식당으로 출발을 했어요. 도착한 식당에는 저희 부부가 먼저 도착을 했고 남편은 이때도 차가 막혀서 좀 늦을 수도 있는 걸 테니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도 딸의 모습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남편까지 걱정을 하며 무슨 일이 난 건 아닐까 마음 졸이고 있던 찰나에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 저는 억장이 무너지며 세상이 다 사라지는 듯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저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사위였고 저는 사위의 이름이 뜨자마자 이상한 기분을 느끼며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이미 저는 이성을 잃을 뻔했어요. 장모님, 큰일 났습니다. 혜진이가 대전에서 올라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대요. 저도 이제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수술 중이래요. 방금 연락받고 저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뭐? 사고가 났다고? 네. 생각보다 큰 사고였던 것 같아요. 병원 가자마자 바로 수술방으로 들어갔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디 병원이야? 거기가 어디냐고. 저는 거의 정신줄을 놓으며 사위에게 병원을 물었고 남편과 함께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정말 온갖 잡생각이 다 들었어요. 온몸은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요. 병원으로 도착하니 딸은 막 수술이 끝나고서 나온 듯 했습니다. 처참한 몰골의 딸을 보며 저는 울부짖었어요. 혜진아, 눈 좀 떠봐라. 어? 눈 좀 떠봐.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여보, 혜진아, 제발 일어나줘. 제발 우리 좀 봐봐. 여보. 저와 사위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딸을 보며 미친 듯이 울부짖었고 저희 남편도 눈물을 흘리며 한탄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는 2가지의 반전되는 소식을 저희에게 전해오더군요. 일단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보시다시피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환자분은 깨어나시더라도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척추를 다치면서 다리 기능에 이상이 생겼어요. 아마도 앞으로는 걷는 생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제 아내가 이제는 평생 못 걷는다 말씀이신 거예요? 전혀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냐고요? 물론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재활치료를 받으면 걸을 수 있는 분들이 있지만 이 환자의 경우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선은 깨어나는 것 보고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딸이 이제는 평생 걸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때는 울음도 나지 않더군요. 그냥 정신이 아예 혼미해져서는 저는 아예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그 뒤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저는 꽤 오래 누워 있었고 제가 눈을 떴을 때도 딸아이는 아직 깨지 못한 상황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이 들어서 남편과 사위를 붙들고 죽어버리겠다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하지만 제 남편이 그럼 안 된다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하기에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마음을 악착같이 붙잡고 딸아이를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며칠이 안 되어 딸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정말 전쟁 같은 시간의 시작이었죠. 엄마 내 다리 왜 이래? 왜 내 다리 감각이 없어? 힘이 안 들어가. 다리가 안 움직인다고. 나 왜 이래? 나 왜 이러는 거야? 혜진아, 진정해. 진정해. 너 다리 지금 아픈 거 맞는데 재활치료 받으면 된대. 내가 너 어떻게든 걷게 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진정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너 걷게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지? 알았지, 내 딸. 하지만 이때 딸은 제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했어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표정과 함께 좌절된 마음이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나는 걸 보면서 저는 가슴이 다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끊임없이 딸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며 어떻게든 딸의 무너진 마음과 다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다행히도 정신력이 강한 우리 딸은 금방 현실을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휠체어를 탈 때마다 힘들어하고 때때로 우울함을 보이는 딸이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씩 웃는 날이 많아지는 딸을 보며 꼭 회복될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퇴원 후 꾸준히 재활치료를 병행해 나갔고 추가 치료를 받으며 휠체어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딸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이상해지는 듯한 낌새를 보였어요. 저는 딸에게 거의 올인해서 케어를 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공장 일을 함께 해야 했기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옆에 두고 사위가 딸을 돌보고 있었죠. 아니, 잘 돌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에게서 의아한 전화 한 통이 왔었습니다. 엄마, 있잖아. 혹시 나 한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5천만 원? 갑자기 그 큰 돈은 왜? 무슨 일 있어? 그거 묻지 말고 그냥 있으면 나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지금 좀 필요한 데가 있어서. 그래, 알았어. 엄마가 아빠한테 이야기해 볼게. 네 통장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야? 그래 주면 돼. 고마워, 엄마. 저는 지금껏 한 번도 저에게 손 벌린 적이 없는 딸이 갑작스럽게 돈 이야기를 하기에 정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싶어서 이유를 묻지 않고 빌려줬습니다. 사실 재활에도 돈이 많이 들어갈 거고 맞벌이 부부로 살다가 딸이 직장까지 잃었으니 돈은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딸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1,000만 원씩 몇 번이고 돈을 빌려달란 소리를 해왔죠. 그때부터는 이유 없이 돈을 빌려주기에는 뭔가 찝찝해서 딸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예, 도대체 무슨 이유길래 자꾸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 거야? 우리한테 말 못할 일이니? 우리도 이유를 알아야 너한테 돈을 보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아, 그게 엄마. 나 직장도 잃고 이제 다른 일도 못하니까 쇼핑몰 사업이라도 좀 해보려고 해. 근데 이게 초기 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 미안해, 엄마. 자꾸만 내가 손 벌려서. 자신의 다리와 그렇게 된 게 본인 잘못도 아닌데 미안하다고 하는 딸을 보며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같이 부모로서 딸의 새로운 인생 시작을 도와주자는 뜻으로 필요한 사업 자금을 빌려주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딸에게서 전화가 또 한 번 왔는데 그날은 정말 딸이 이상했습니다. 다짜고짜 전화를 해서는 이러더군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일 년이야. 정말 난 죽어도 싸. 미안해요. 미안해 엄마. 전화를 해서는 다른 말 하기도 전에 엉엉 울며 자신이 죽일 년이라고 말하는 딸을 보면서 순간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사업이 잘 안 풀려서 그런가 싶어서 위로를 해주었어요. 딸,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사업이 잘 안 돼? 원래 사업이라는 게 그래. 그리고 처음 시작한 거잖니.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더 많이 있을 거야. 우리 딸 그래도 씩씩하게 잘할 거잖아. 그치? 힘내 우리 딸. 그리고 미안해할 거 없다. 이렇게 힘내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엄마랑 아빠는 너한테 고마워. 그러니까 우리 딸 힘내자. 알았지? 엄마, 고마워요. 알았어요. 나 힘내볼게요. 내가 진짜 엄마한테는 죽이려 맞는데, 나 그래도 힘내볼게. 딸은 그렇게 끝까지 울먹이며 통화를 마쳤어요. 그날 저는 딸을 다독여주며 괜찮다곤 했지만, 괜스레 찝찝하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거의 나를 지새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잠을 설치고 피곤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던 저에게 문자 한 통이 날라왔어요. 그 문자를 보낸 이는
다른 사람이 아닌 저의 딸이었죠. 그리고 저는 딸이 보낸 문자를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는 더는 못하겠어. 나 정말 죽고 싶어. 나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미안한데 엄마, 우리 지호 잘 부탁해. 나 대신 잘 봐줘요. 저는 이 문자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 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나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는 사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그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저는 얼른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서 딸 부부가 사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평소 비밀번호까지 다 공유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주저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딸 부부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못 볼 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딸은 저한테 문자를 보낸 것이 빈말이 아니었는지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고 손주는 그 옆에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손주는 달려와 안겨들며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있잖아요. 아빠가 엄마를 때렸어요. 엄마를 때리고 나가버렸어요.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믿기지 않는 손주의 말을 들으며 놀란 마음으로 딸을 쳐다봤고 정말로 딸은 심하게 맞았는데 얼굴에는 피멍이 다 들어있었어요. 이미 쓰러져 있던 딸을 보자마자 남편이 119에 신고를 했기에 저는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힘없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딸을 힘겹게 끌어안고는 울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 뒤에 구급차가 왔고 다행히 금방 발견한 덕에 딸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때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손주에게 하나씩 물어보기 시작했죠. 지호야, 아까 네가 한 얘기 다시 좀 해봐. 아빠가 엄마를 때렸어? 그걸 지호 네가 다 본 거야? 아니 도대체 엄마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빠가 자꾸만 엄마 몸이 안 좋은데 집안일 안 한다고 화내고 돈 안 준다고 하면서 화내면서 엄마 때렸어요. 자꾸만 아빠가 엄마한테 욕했어요.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그랬다는 거야? 네, 엄마 병원에서 집에 왔을 때부터 그랬어요. 우리 집에 와서 엄마 도와주는 아줌마도 아빠가 못 오게 했다고 엄마랑 싸우는 것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엄마 안 오고 나서 아빠가 엄마 더 많이 때렸어요. 저 너무 무서웠어요, 할머니. 왜 이제 왔어요, 할머니? 미안하다. 미안하다, 지호야. 그동안 너무 무서웠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이제 다 괜찮아.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저는 손주에게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마음고생 몸고생했을 딸과 손주를 보며 정말 미안하고 안쓰러워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까지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사위에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딸에게 정확하게 듣고자 옆에서 간호를 하며 딸이 일어나길 기다렸고 잘 회복이 돼서 눈을 뜬 딸에게 곧장 물어봤죠. 지호한테 다 들었다.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동안 왜 너 말을 안 했어? 도대체 네 남편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가 이런 일까지 벌여? 엄마, 나 정말 죽고 싶었어. 엄마랑 아빠한테는 말도 못하고 나 진짜로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야. 애 아빠도 처음에는 나한테 잘했어. 근데 나 다리 이렇게 되고 혼자 일 다니면서 그 사람도 많이 힘들었나 봐. 갑자기 어느 날부턴가 인생은 한 방이라며 투자에 손을 대기 시작하더라고. 말렸는데도 소용없었어. 그때부터는 내가 말리니까 때리기 시작했고 엄마 아빠한테 돈 빌려오라면서 정말 날 개패듯이 패더라고. 나도 너무 무서워서 더는 맡기가 싫어서 엄마한테 그렇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미안해 엄마. 내가 진짜 죽일 년이야. 그 돈이 다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어떻게 없어지는지 다 알면서 내가 손 벌렸어. 미안해. 근데 마지막에는
그렇게 돈 빌리게 했으면서도 또 빌려오라고 하길래 내가 이제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때는 정말 내가 감당이 안 될 만큼 날 때리는 거 있지. 그래서 살고 싶지가 않았어. 이 지옥이 정말 언제까지 이어질까 싶어서 너무 두려워서 차라리 빨리 죽고 싶어서 그랬어요. 미안해, 엄마. 엄마 아빠가 힘들게 번 돈 다 날리고 이렇게 못난 모습 보여줘서. 네가 무슨 죄니? 네가 무슨 죄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서 그래.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 니네 딸.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공장 일을 못하더라도 너를 돌봐서 했는데 다 이 엄마 탓이다. 다 엄마 잘못이야. 그놈은 당장 신고하자. 천벌받게 해줘야지, 그놈. 저는 딸의 이야기를 모두 다 들은 뒤에 바로 경찰서에 사위놈을 신고했어요. 딸은 경찰서에 가서 사위가 그간 했던 파렴치한 짓들을 모아놓은 증거들을 전부 다 제출을 하더군요. 알고 보니 딸은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 사위가 저지른 일들을 하나하나 다 녹음하고 기록하며 폭행당한 증거가 나와 있는 진단서까지 끊어놓았더라고요. 저도 그 기록들을 하나하나 봤었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모을 때 딸의 심정이 어땠을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어요. 딸은 이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도 신고하지 못했었던 것은 다리도 성치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차마 이 일들을 진행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문자를 보낸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당시에도 또 한 번 사위에게 맞고 나서 신고를 할 생각을 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두려운 마음에 술을 2병 마시고는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그 한바탕 소동 덕에 저와 남편이 이 모든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그 뒤는 저희 부부의 도움으로 딸은 용기 내어 신고를 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신고를 당한 사위는 그제서야 모습을 드러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어이가 없고 속에서부터 열불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 사위를 어렵게 만났는데 아주 뻔뻔하게 짝이 없는 모습이더라고요. 자네, 감히 내 딸을 때려? 우리가 그동안 자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잘했는데? 내 딸을 감히 때리냐고? 네가 인간이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우리가 너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얼마나 예뻐했니? 네 엄마 돌아가실 때도 내 안사돈이니까 같이 슬퍼하고 끝까지 자리 지키며 자네한테 힘을 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 딸이 아프자마자 사람이 돌변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내 딸을 때려? 장모님, 솔직히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반신불구인 와이프랑 같이 사는 거 저로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힘든 걸 어떡해요? 장모님이 살아보셨어요? 몸 아픈 사람이랑 살아보셨냐고요? 아니잖아요. 돈은 돈대로 들고 애는 크고 있고 근데 돈은 나 혼자 벌고 그래서 한 방을 좀 기대보려고 주식 투자 좀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됐고 저도 속상한 나머지 실수 좀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자네 말 다 했어? 그래서 지금 내 딸을 때린 게 잘했다는 건가? 아직 네가 정신을 덜 차렸구나. 내가 아주 너 제대로 콩밥 먹게 해줄 거야. 저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위를 보며 더 화가 차올랐고 선전포고하듯 사위에게 일침을 놓았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잘못했다고 비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대놓고 본성을 드러내던 거 있죠? 아 진짜? 노인네가 말을 함부로 하네? 누가 콩밥을 먹어요? 저 변호사 사무장인 거 아시죠? 제가 여기 전문가예요. 어차피 나는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서 많이 나와봐야 집행유예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여기에서 편하게 신경 끄고 사세요. 예? 제발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지 말자고요. 원하면 이혼도 해드릴 거고 애도 달라고 하면 다 줄 테니까 제발 이제 내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뭐? 이놈이? 아니 이놈이? 저는 너무나 화가 나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사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댔어요. 그때 겨우 제 손을 뿌리친 사위는 끝까지 악마처럼 행동하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아, 진짜 노인네 힘만 더럽게 세서는 에이, 재수없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사위는 이렇게 말해버린 뒤 또 머리채가 잡힐까 싶었는지 대답도 듣지 않고는 불이 나게 가버렸어요. 저와 남편은 정말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간 딸이 받았을 몸과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싶어서 제대로 복수를 해줘야겠다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남편과 함께 고심에 고심을 했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 뒤 하나하나 이행해 나갔어요. 그중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그 자랑스럽게 여기던 직장으로 쳐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이때는 우리 남은 자식들한테도 이 이야기를 다 전했는데 그때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나서서 지 동생을 돕겠다며 두 팔 벌려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딸에게 받은 폭력을 휘두른 증거 사진을 다 뽑아서 사위놈이 일하는 변호사 사무실로 쳐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그 사진을 다 뿌려버리며 소리쳤죠. 여보세요. 여기 이 김강수란 인간이 내 딸을 때린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지 처자식이 보는 앞에서 반신불구돼서 힘없는 지 마누라를 개패듯이 패고 그것도 모자라서 딸을 위협하면서 지 장인 장모에게 돈 수천만 원을 약탈해간 아주 짐승 같은 놈이에요. 제 뒤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아들 녀석을 보며 저는 당당하고 힘있게 소리쳤고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위는 우리를 보자마자 기겁을 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저에게 와서는 제가 든 사진들을 뺏으며 저를 끌고 나가려고 시도를 했지만 덩치 큰 우리 아들 녀석이 전부 제지를 한 덕에 저는 제 할 말을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모든 할 말을 다 쏟아낸 후에야 밖으로 나왔죠. 그 뒤를 뒤따라 나온 사위는 역시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며 소리쳐대더라고요. 진짜 왜 이러세요? 이혼하고 깔끔하게 헤어져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구질구질하게 이게 무슨 짓이에요? 꼭 이렇게 남의 직장까지 와서 생계를 막아야겠어요? 네가 아직도 할 말이 남아있는 거냐? 이 뻔뻔스러운 놈. 우리 딸 인생은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니? 이 악마 같은 놈아. 너 제대로 벌 받고 우리한테서 가지고 간 돈까지 싹 다 뱉어내기 전까지는 끝까지 내가 따라다니면서 너 괴롭힐 거야. 각오해. 진짜 왜 그러세요?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돈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 주세요. 저 정말 이러다가는 다른 곳까지 취직길 다 막혀요. 당장 돈 다 만들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제발 이제 그만 가주세요. 당장 보내. 지금 여기에서 당장 보내지 않으면 내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야. 저의 완고한 태도의 사위는 그제서야 제가 겁주려고 하는 짓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지 허겁지겁 무언가를 처리하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서 가지고 간 돈을 다 만들어서 딱 보내던 거 있죠? 여기요. 7천만 원이에요. 주식 투자한 거 다른 데서 대출 받아서 투자금 모아놓은 거 다 뽑아서 만들어 드린 거예요. 제가 빌린 돈 다 드렸으니까 이제 제발 그만 가주세요. 제발요. 저는 제 통장에 들어와 있는 돈 7천만 원을 보며 이거라도 받아서 다행이라고 여기며 그 꼴도 보기 싫은 얼굴을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고는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제 아들이 갑자기 나서더라고요. 자, 이제 엄마 볼 일은 끝난 거지? 이제 내 차례 하면 되는 거 맞지? 야, 김강수, 너 여기에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감히 내 동생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돈 7천만 원에 손을 털려고 해? 이 아이 미친 삐리리야. 내가 이제는 너 용서 안 해. 이제는 내가 1인 시위할 거라고. 너 이 바닥에서 일 못할 거고 이 동네에서는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될 테니까 지금은 실컷 누려라. 진짜 형님까지 왜 그러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이제 제발 그만해 주세요. 야, 뭘 그만해? 난 이제 시작이야. 엄마는 볼일 끝났으면 먼저 집으로 가세요. 난 여기에서 내 할 일을 좀 더 해야겠으니까. 아들의 완고한 태도를 보면서 사위는 완전히 망연자실하는 듯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위놈이 다니던 변호사 사무실은
13층, 14층 정도 되는 꽤 큰 곳이었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았기에 순식간에 사위 소식이 퍼져나가는 것도 시간 문제였거든요. 아들은 그걸 다 알고는 미리 준비를 해온 1인 시위 팻말을 들고는 사위놈이 일하는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그걸 들고 서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위놈은 제발 가달라며 아들에게 싹싹 빌어댔고 그 모습을 그 건물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었죠. 결국 그 사무실 대표가 나와서 사위놈을 내쫓아버렸고 그제서야 아들의 시위도 끝이 났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의 복수가 성공한 순간이었어요. 한순간에 사위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간 본인이 모은 돈에 투자했던 금액까지 다 빼낸 전 재산을 저에게 보내고 쪽팔림 제대로 당하고서 직장에서 잘린 사위놈은 말 그대로 망한 인생이었어요. 그 뒤로는 바로 딸과 이혼을 진행시켰습니다. 딸은 이혼한 뒤에 손주와 함께 우리와 같이 살고 있어요. 한동안 딸은 마음의 상처가 커서 웃지도 않고 우울하게 지냈었는데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는 조금씩 웃음기를 찾아서 생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는지 거의 반년을 웃지도 않고 거의 말도 안 하며 지내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제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음에 다행이라고 여기며 하루하루 딸이 제 옆에서 잘 살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 뒤로 사위놈 소식은 어쩌다 딸에게 그 사위를 소개시켜준 지인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 완전히 다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소문이 쫙 나서 아예 동네를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여전히 그 투자에 미쳐서 여기저기 돈 빌리고 다니며 지금은 거의 폐인처럼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참 그 아들같이 예쁘다며 여기며 지내던 사위가 한순간에 원수가 되어 인생의 나라까지 가게 되는 걸 보면서 인생은 살아도 살아도 알 수가 없다 싶네요. 사위가 우리 딸을 협박하며 이야기했던 인생은 한 방이다 라는 말이 이제는 본인한테 돌아가서 한 방에 망한 인생이 되어버린 걸 보면서 사람은 말 한 대로 행동 한 대로 거둔다는 말이 정말 거짓말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간 나쁜 일을 저지르며 살진 않았지만 더 좋은 일하며 지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딸도 조금만 더 마음이 회복이 되면 재활치료도 다시 시작해서 언젠가는 한 발 한 발 스스로 뗄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 제가 옆에서 지켜줄 생각이랍니다. 여러분도 부디 저와 우리 딸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우리 딸의 상처가 다 회복이 되어서 건강한 마음으로 웃음을 되찾고 우리 손주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